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타당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신뢰도를 배웠었죠. 신뢰도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해서 한 검사를 2번 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왜냐면 같은 문항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2번 시험을 보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었는데 검사, 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너무 길게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거는 한 10문제 이렇게 보고 끝나는 시험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문항을 아주 많이 봐야 되는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지금은 몇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국어가 한 50문제, 60문제 나오고 수학이 한 30문제, 영어가 또 한 5, 60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문제가 한 80문제 정도 되죠. 그 다음 제2 외국어도 20문제 가까이 나오고 총 이렇게 몇백 개의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답을 외워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검사를 2번 본다고 하면은 답을 외워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거는 A라는 검사가 있으면은 그 검사랑 난이도, 변별도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검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2개의 상관계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2개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오느냐. 실제로 난이도랑 변별도 이런 게 다 똑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A 시험에서 80점 맞은 사람은 B 시험에서도 몇 점을 맞아야 되죠? 80점을 맞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80점이었던 사람이 70점으로 내려갔다 이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찍어서 맞춘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혹은 실수로 틀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겠죠. 동형검사 신뢰도의 문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같은 검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같은 검사를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시험을 한 번만 보되 시험을 반으로 잘라서 2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반분 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거죠. 반분 검사 신뢰도. 반분, 절반 할 때, 반반 무만히 할 때 그 반이죠. 분, 나눌 분자죠. 반으로 나눠서 신뢰도를 구한다. 그래서 1번부터 50번까지가 있으면 1번부터 25번까지를 A세트 문제집이라 보고 26번부터 50번까지를 2번째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검사의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분검사 신뢰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죠. 문항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문항을 어떻게 반으로 자르느냐에 따라서 신뢰도의 값이 다르게 산출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기후법, 전후법 이걸 나누어가지고 13579로 잘랐을 때랑 1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25번, 26번에서 50번 이렇게 나눈 경우에 신뢰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니까 2개의 신뢰도가 이제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자르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해답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 하나를 전부 잘라서 한 문제를 하나의 검사처럼 생각을 하고 여러 문제를 봤으니까 50개의 문항을 본 경우에는 시험지 50개를 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등장하게 된 개념이 크론바흐의 알파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크론바흐의 알파를 제일 많이 쓰고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KR20, KR21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의 지식까지 필요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간단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뢰도 하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개념인 타당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당도라는 말이 그 valid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당도라는 말이 여러분 실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 생각이 타당하냐, 네 말이 맞느냐, 옳으냐 할 때 쓰는 말이 타당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 쓰죠. 가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결국 바꿔서 말하면 타당하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즉 타당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말이 되냐 이 소리입니다. 말이 돼? 그렇게 했을 때 타당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타당도라는 거는 검사 도구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IQ, 뭐 사람의 지능을 검사한다 하면은 IQ라는 것들이 검사 도구가 IQ 테스트지, 그 검사지가 검사 도구가 될 텐데, 요게 정말로 그거를 측정하고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는 특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치면 이 지능이라는 특성을 어떻게 잴 것인가 했을 때 여기 IQ 검사가 있겠죠. IQ 검사를 가지고 요 지능이라는 거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묻고 있는 문항들이 정말 적합한 문항을 가지고 묻고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지능을 묻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볼 수는 없겠죠. 지능을 물어봐야 되는데 지능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뭐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걸 물어봤다 라고 하면은 이게 올바른 척도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능이랑 기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타당도라는 개념이 해당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측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타당도 검사입니다. 그 타당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용 타당도라는 게 있고, 구인 타당도라는 게 있고, 준거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 다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같이 이렇게 꾸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준거 타당도에는 또 두 가지 갈래가 나와요. 이 준거 타당도에는 공인 타당도가 있고 예측 타당도가 있고, 이렇게 총 배우는 거는 5가지 타당도인데 실제로는 3가지 타당도가 있고, 여기에서 이 마지막 거에 2갈래가 더 들어가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총 5개 타당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당도라는 말을 이제 쓸 때 이게 이제 정말 말이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내용 타당도라는 거를 살펴보면은,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진짜로 얘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선정된 내용이 평가 대상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인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수능 시험을 볼 때, 외국어 시험을 보죠. 영어 평가를 볼 때 사람들이 흔히 지적하는 게 2가지가 있죠. 여러분, 영어 시험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영어 시험에서 평가하는 것들이 진짜로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럼 수능 영어 시험이 진짜로 영어 능력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2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둘 다 각각 근거는 있겠죠.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수능 영어 시험이 진짜로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예라고 대답하신 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제일 먼저는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영어에 대한 자료들을 읽고 듣고 하는 건데, 그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이 해당 주어진 글들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영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이쪽에 속하는데, 제가 수능 시험에서 외국어 시험을 거의 이제 만점 가까이 받았어요.
저희 때는 이제 수능 외국어 시험이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는 사람도 많고 그랬었는데 거의 이제 만점 가까운 점수를 받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 서울 출신 애들이 있고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 출신 애들이랑 강원도 출신인 나랑 수능 영어 점수는 비슷한 거예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수능 영어 점수는 비슷한데 뭐의 차이가 있었죠? 이 외국어 교수님이 수업하는 수업 시간인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듣겠어. 근데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말을 하니까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막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희 과에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이 시각장애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시각장애인 친구가 이제 왔는데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이제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뭐 강의실에도 데려다 주고 아니면 학교 소개도 시켜주고 여기가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쭉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외국인이 같이 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저한테 뭐라고 막 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막 당황스러워서 yes 이렇게 했더니 그 이제 외국인이 그 안내견을 만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내견을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내견을 만지는 게 그 시각장애인 분한테는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고 그 안내견한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강아지를 만져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실례인 거고 만지면 더더욱 안 되고 근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뭐 예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만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시각장애인 친구가 저한테 화내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제가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었겠죠. 좀 안 그러고 잘 알아듣고 이렇게 말로 그러면 안 된다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잘 설명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능 영어 시험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제가 그 실제로 해외에 나가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보통은 이제 듣기 하는 데는 크게 막 어려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뭐 누가 말을 하고 이러면은 물론 이걸 100%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는 대략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듣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뭐 제 수준이. 근데 그 막상 이제 제가 뭘 얘기해야 될 때 뭔가를 제 의견을 표현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아주 난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같은 거 가서도 그런 거죠. 이 신혼여행 가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신혼여행을 스위스랑 파리로 갔거든요. 근데 스위스 가가지고는 스위스를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15시간? 뭐 그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스위스로 가는 거였는데 네덜란드에 도착해서 이 트랜스퍼 하느라고 잠깐 시간이 있었어요. 한 5분이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트랜스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혼이고 결혼식을 마친 다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가 이제 결혼식을 여러분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성대한 결혼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양가 집에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그 고향집 있죠? 강원도에 와서 이제 저희 친척분들이 다 저희 집에 와 계셔가지고 친척분들한테 이제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좀 쉰 다음에 호텔에 가서 잠을 잤어요. 호텔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교회 가서 인사하고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공항 갈 짐을 챙겨서 신혼여행 떠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피곤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근데
KLM이라는 항공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 네덜란드 국영기인데 국적기죠. 그래서 그걸 타고 갔는데 그 네덜란드에서 내려가지고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뭐 아내가 뭐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사주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신혼이니까 막 다 신나잖아요.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막 놀고 이러다가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갔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있었죠. 근데 스타벅스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너무 이제 저만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제 아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고 출신입니다. 외고 출신이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보는 영어도 잘하니까 한번 가서 뭐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난인 줄 알고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게 이렇게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커피를 사가지고 와서 저한테 막 따지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오빠 어떡해, 저 너무 기분이 나빴다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이해를 못했죠. 그냥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해외에 왔으니까 좀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해보면은 좀 좋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아내한테 제안을 했던 건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어디 한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교육평가 전공이라서 그런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의 첫 부부 싸움의 시작이었죠. 부부가 되고 나서 처음 싸운 게 바로 그 네덜란드 공항에서 거기서 싸웠던 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위스 가고 뭐 파리에 가고 이러면서 되게 좋은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가서 이제 알게 됐죠. 아내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아내도 사실 한국에서 보면 영어를 되게 잘하는 편이겠죠. 왜냐면 그 시험 성적은 항상 높은 수준이었고 점수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한국형 교육을 잘 이수한 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외에 나가니까 영어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 대화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거를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실제로 제가 요즘에 대학생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훨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공부 잘하는 거랑은 별개로 외국인들 만났을 때 덜 당황하고 외국인들한테 뭐 잘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은 저희 체육관에 이제 그 미군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미군 친구들이랑 우리 학교 학생들이랑도 뭐 자유롭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냥 그렇구나, 별로 서로 이렇게 거리 낄 게 없이 그냥 개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오픈 마인드로 얘기하면은 더 잘 들리고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내용 타당도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게 맞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영어 교육 안에서 이런 말하기나 쓰기 교육이 잘 안 돼 있잖아요. 말하기나 쓰기 교육을 어떻게 좀 잘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더 좋은 내용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이제 영어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기랑 영어 쓰기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기본 수준 이상으로 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뭐 몇 개의 문장을 암기하는 거, 그냥 생활 영어 수준의 단어들을 암기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측정 도구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타당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럼 내용 타당도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여러분? 내용 타당도 이렇게 청진기 가지고 딱 내용을 대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전문가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살펴보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평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수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았어요. 문항 반응 이론이라고 엄청 복잡한 함수가 나오는 그런 이론들도 막 가르치고 학생들한테 막 강요하고, 이거는 뭐
막 이중 적분을 해가지고 뭐 적분을 2번 한 다음에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의 함수가 나오고, 이 함수에서 요거는 어떤 의미고, 이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재가지고 요거는 교육학에서 어떤 의미고, 막 그런 것들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했던 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저도 이제 한 명의 내용 전문가로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내용을 대폭 줄이고 축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문항반응 이론 수업을 제가 이제 일부만 하고, 일부만 아주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마칠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변경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선물 받은 컵인데 예쁘죠?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결혼식 가서 그 아내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무튼 거기 가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내 친구 중에 저랑도 친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선물을 해줬답니다. 사실 아내에게 준 건데 제가 뺏어왔습니다. 뺏어온 건 아니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져왔어요.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겠죠?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몰톡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야지 학생들도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지식만 전달하는 얘기만 계속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막 지루하고 이런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지 덜 지루하게 수업에 좀 집중을 할 수가 있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그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라도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넣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시면은, 이메일 주소로 피드백을 주시면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타당도와 관련한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 타당도는 크게 뭐 주관적 타당도라고도 부르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냥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 내용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다 들어가야지 이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를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차체가 있어야 되고, 바퀴가 있어야 되고, 핸들이 있어야 되고, 엔진이 있어야 되고, 뭐 문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자동차가 될 수 있나요? 주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를 마찬가지로 교육평가로 가져와 볼게요. 교육평가에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처음으로는 교육평가의 의미도 알아야 되고, 교육평가의 체계도 알아야 되고, 교육평가의 종류도 알아야 되고, 각 종류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 검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표준화 검사란 뭔지 알아야 되고, 표준화 검사를 어떻게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표준화 검사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수들이 있었죠. 난이도도 있었고, 변별도도 있었고, 추측도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신뢰도 타당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육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거를 제가 수업 커리큘럼으로 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교육평가가 되는 건데, 내용 타당도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중학교 3학년 수학이야. 그러면 중학교 3학년 수학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건데, 그러면 각각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요거고, 그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항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내용 타당도입니다. 유아교육으로 내려가 볼까요? 유아교육에서는 어린 학생들의, 그러니까 아동들의 발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발달이 덜 된 학생들에게는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나 혹은 교사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 학생들이 인지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하위에 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내용 타당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교수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뭐 교과 타당도라고도 부릅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하나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안면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Face Validity라는 건데, 안면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면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안면, 안면 강타, 안면 뭐 아무튼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막 안면 빠았다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남자애들끼리 만나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막 안면 빠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장난치고 자기소개하냐 뭐 하면서 서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안면이라는 말이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안면 타당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면 타당도라는 말은 뭐냐면, 얼굴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어딜 제일 인상 깊게 보나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심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안면 타당도라는 말은 검사 도구를 딱 만들었어. 어떤 문항을 만들었을 때 이 피험자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자주 본 얼굴이면 어떻게 해요? 반갑고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인 거죠. 친구는 아니고 아무튼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전 이제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과에서 거의 복수 전공하지 않는 통계학과를 복수 전공했었거든요. 이 통계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통계학과는 좀 컸어요. 그때 130명, 140명 정도 됐는데, 거기 또 이제 뭐 복수 전공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된 인원이었는데, 서로 수업은 같이 듣는데 막 얼굴은 아는데 막 이름은 모르고, 이름이랑 얼굴은 알아도 막 얘기해 본 적은 없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너 누구누구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거기서 안다고 대답할 수도 있고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알아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알긴 알잖아요. 이름이랑 얼굴을 아니까 알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이름이랑 얼굴은 알지만 그렇다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 이러면은 몰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안다, 익숙한 얼굴이다, 너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했을 때 알아 하는, 그게 이제 안면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봤을 때 이 문항이 이 비슷한 다른 검사에서 본 적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익숙해 하면은 이거를 이제 안면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안면 타당도라는 것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타당도도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면 익숙한 검사니까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안면 타당도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죠. 왜냐면 이게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A라는 사건이 있으면은 B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를 투입하면 B가 나온다,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안면 타당도라는 거는 그게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되게 이제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이거 알아? 하면은 뭐 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타당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개념이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가 안다라고 하면은, 저는 송중기 씨랑 같은 학교를 나오고 송중기 씨랑 같은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저도 이제 송중기 씨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송중기 씨는 저를 모르겠지만 같이 수업도 들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어때요? 막 잘생겼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저는 대답하죠. 잘생겼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막 구경하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되게 훈남이다, 막 잘생겼다, 저 사람 되게 곱게 생겼다. 문근영 씨랑 또 저랑 동갑내기거든요. 그래서 문근영 씨 또 학교 다니면서 본 적 있고, 엘리베이터 막 같이 타고, 뭐야 나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수업할 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정도지,
뭐 실제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면타당도라는 게 있고, 그 안면타당도는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될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닌 것처럼, 익숙하다고 해서 타당한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타당도를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학생들이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원 분류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이원 분류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드렸고, 또 실제로 그 인스타그램으로 저한테 질문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원 분류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가로 세로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어느 수준으로 가르칠 것인가, 제일 기초적인 수준, 그 다음 수준, 그 다음 수준, 제일 잘하는 수준까지를 여기다 놓고 이쪽에다가는 주제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어떤 주제를 가르칠 것인가. 만약에 교육평가라고 하면 교육평가 안에서 뭐 고정검사 이론, 이렇게 딱 여기가 있겠죠. 고정검사 이론에서의 가장 기본 개념 하면 여기는 그 고정검사 이론의 어떤 가정이나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1수준이겠죠. 그 다음 수준으로는 뭘 알아야 될까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뭐 여러 5차의 정의나 뭐 개념들, 그 다음에 3차, 그 다음 수준으로는 고정검사 이론에서의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고정검사 이론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를 다 아는 건 거죠. 그러면 이 고정검사 이론 다음에 우리가 신뢰도를 배웠잖아요. 신뢰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낮은 수준이 뭐죠? 신뢰도의 종류를 알고 있다. 신뢰도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수준이 나올까요? 신뢰도의 그 발전된 과정을 알고 있다. 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어떤 순서로 발전을 해왔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아는 게 두 번째고, 3수준으로 오면은 신뢰도를 계산할 수 있고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고 신뢰도가 낮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쭉 이쪽 수준에다가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수준으로 하는 거죠. 어떤 걸 가르칠 것이냐와 어디까지 가르칠 것이냐, 요 2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원 분류표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걸로 보는 거죠. 그 내용 타당도를 검증할 때 요 종이를 딱 갖다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진짜로 검사에 들어가 있나, 요게 진짜로 내용에 들어가 있나 하는, 요것들이 요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간다면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영상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구인 타당도입니다. 구인 타당도라는 말이 이제 어색하시죠? 구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고, 아마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하는 이 구인의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인이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구인구직 할 때 쓰죠. 구인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런 사람을 구한다, 인력을 구한다고 할 때 그 구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심리 특성을 측정하는 그 하위 요인들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창의성이다 하면은 창의성 아래에 창의성을 구성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창의성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뭐 자신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창의력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발산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그런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암기력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요인들로 구성하는 게 적합한지를 보는 게 이 구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밌는 예를 살펴보면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 남자친구가 있어요. 혹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뭐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측정하는 도구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연애하다 보면은 많이 보통은 이제 반대 경우에 많은데 이런 거죠. 이제 여자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 오빠는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갑자기 막 등골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서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걸 막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딱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막 이성이 마비되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막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건 이제 구인 타당도에서 우리가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여성들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를 측정하는 그 척도 혹은 검사 도구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생각할 때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를 많이 지켜봐주고 혹은 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를 이제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다정하게 말하고 연락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 학생들이 이런 차별적인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단위들이 연락의 빈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알아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애정을 표현한다든지 애정 표현의 빈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반면에 남자들은 훨씬 더 단순한 것 같아요. 같이 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남자들은 이제 보통 막 그런 친밀감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애정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친구한테 서운하거나 혹은 남편한테 서운하거나 아내한테 서운하거나 한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척도에서 못 미칠 때. 근데 이제 요거를 구성하는 것들이 적절한가 요걸 보는 게 구인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남성들은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여성들은 막 거부를 하고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스킨십을 허용해 주는 것이 더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라고 남자 입장에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오빠 나 그러려고 만나?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의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뭐 예를 들면 스킨십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를 검사하는 게 바로 이 구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고 있는 이 하위 요인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좀 재미없는 걸로 보면은 이런 거죠. 진로 성숙도라는 게 있다.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검사지로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진로 성숙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지만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있다. 그리고 그 진로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성숙과 관련된 문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로 진로 성숙도를 물어보는 건지를 보는 게 구인 타당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construct validity라고 하는데 여러분 construct라는 단어가 뭐죠? 건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construct가 건설하는 거니까 요 검사가 진짜로 제대로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제대로 잘 건설이 되어 있는지 그 하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구인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구인 타당도는 심리적 특성이 뭔지를 딱 먼저 규명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재성 이런 걸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영재성이 뭐지? 하면 영재하면은 딱 떠오르는 개념들이 막 영재 발굴단 해서 막 그 어린데 막 아주 똑똑한 친구들 막 보면서 쟤는 진짜 영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에는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구인사당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재미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영재성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제 집착력이라는 거죠. 과제에 얼마나 집착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영재성의 하나의 척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건데, 어떤 초등학생이 한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되게 이제 똑똑한 학생인데 중학교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거의 다 맞추고 딱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누구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가 막 울면서 아니라고, 엄마 아니라고, 이 문제 내가 맞춘 문제인데 문제가 엄마도 읽어보라고, 이 내용이 진짜 엄마 이 문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느냐, 답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랑 이 문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랑 다르다 이러면서 애가 막 엉엉 울면서 엄마 억울해서 막 자기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여러분 과제 집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이 과제를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겠죠. 보고 막 모르겠어, 뭐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냥 가버리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걔네들은 막 이거를 못 푸는 거에 대한 막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든 이걸 막 끝까지 풀어내고야 말겠다,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끈기나 막 자신감,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재성의 큰 척도가 되는 과제 집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구성타당도라는 겁니다. 구인타당도 혹은 구성타당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위의 요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의성을 연구한 연구 주제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요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지능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자아 개념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동기도 들어가고, 흥미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서 결국에는 요런 창의성을 구성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이론적으로 쭉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이론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을 하나씩 뽑고, 각 문항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검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검사지를 나눠주고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요인 부하량이 다 맞게 들어와 있는지, 요인 부하량이 적절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혹시 어떤 문항이 이 학생들의 하위 개념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은 그 문항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항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타당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복잡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복잡한,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그런 수준의 통계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서 거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타당도랑은 어떤 차이가 있죠? 내용 타당도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했었죠?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그게 내용 타당도, 주관적 타당도라고 했다면, 이 구성 타당도 같은 경우는 요인 분석이나 아니면 상관 분석처럼 실제로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숫자로 값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흔히 그런 실수에 빠져요. 구성 타당도가 측정지표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한 값으로 숫자가 나올 때 되게 이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으면 이건 잘 됐으니까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배제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어떤 숫자가 말해주는 거는 요것이 여기에 얼마나 이렇게 대응되는지에 대한 정보 하나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게 그 어떤 지표의 한계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성타당도에서도 그런 장점이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문가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 직접 계산을 해봤다. 어떤 값이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이렇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 실제로는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그런 거죠. 이 요인 분석을 하려면은 문항수 곱하기 20개 정도의 샘플 사이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의 요인을 구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는 걸 구하는데 10개의 문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의 문항. 뭐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 아까 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뭐 흥미나 동기 이런 것들 쭉 들어가서 뭐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요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의 하위 구인들이 들어가야 되고 요 구인들별로 요 구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이 몇 개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실제로 쓰이는 그런 통계들을 살펴보면은 자아 효능감이나 아니면 자신감이나 흥미 이런 걸 측정할 때 대략 6문항 정도, 뭐 많게는 10문항, 적게는 4문항 뭐 이렇게 쓰거든요. 5문항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5문항 정도를 가지고 한다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해서 창의성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하위 구인이 뭐 3개가 들어간다. 그럼 15문항이 필요한 거죠. 하나당 아까 5문항씩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15문항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문항당 20명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 300명이 필요한 거죠. 15문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항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설문을 해야만 이 요인 분석이라든지 상관 분석 같은 걸 할 수 있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생각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용 타당도랑 구성 타당도가 마치 우리가 신뢰도를 배울 때처럼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건가? 이 반분검사 신뢰도를 쓰면은 요 신뢰도를 못 쓰고 서로 요런 관계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타당도를 한 번에 다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따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타당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다 만족하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도 물론 내용 전문가들이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되고 내용 파악이 다 올바르게 됐으면은 이거를 실제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설문지를 돌려봐서 구성 타당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구인 타당도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타당도들도 다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거 타당도라는 개념인데요. 중거 타당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거 타당도에는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도 하고 예측 타당도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랑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언 타당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검사가 실제로 이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왜 보죠? 이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시험인 거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건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이 검사를 통해서 앞으로 대학에 와서 배울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시험이 바로 수능 시험인 거죠. 그래서 요 검사가 미래에 있는 요 시점의 행동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언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가령 여러분 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이 공군 장교에서 제일 꽃이 뭐냐면은 사실 그 전투기 조종사예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굉장히 이제 되기가 힘들고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뭐 거의 뭐 몇 억씩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자체도 되게 힘들고 훈련도 되게 힘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전투기 조종사를 만약에 뽑는데 이 비행기 조종 훈련을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야 핸들 가지고 뭐 하나 다 똑같지 뭐 하면서 자동차 운전 시험을 가지고 이 비행기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막 난리 나겠죠. 비행기가 한 대 엄청 비싸잖아요. 비행기가 보통 뭐 막 몇백억씩 하잖아요. 한 대. 근데 그런 게 막 떨어지기 하고 뉴스에 막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요거는 이제 예언 타당도 측면에서 예측 타당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그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자동차 운전하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 시뮬레이터라고 있어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모의 비행 훈련 같은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타가지고 그 앞에서 실제로 자기가 조종을 해보고 뒤에는 이제 진짜로 잘 조종하시는 분이 같이 타서 같이 비행기를 같이 운행을 해주고 이런 것들 훈련을 통해서 비행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검사한 것들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가를 예언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예언 타당도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받은 시험 점수하고 미래의 어떤 행동, 요거하고의 상관을 보는 거죠. 요걸 잘 봤으면은 요것도 잘하고, 요거 못 봤으면 요것도 못하고, 요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상관이 높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숫자로 딱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값이 딱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도 딱 보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전문적인데? 뭐 되게 뭐 멋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그거를 하는 게 예언 타당도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단점인데요. 타당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낮게 추정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대학에 와서 받는 학점하고 수능 성적하고의 상관이 얼마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상관이 있을까요? 70%? 80%? 아니면 50%? 아니면 30%? 여러분들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해보셨는데 결과는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4%가 나왔습니다. 수능 성적하고 학교에서 받는 그 평점하고 4%밖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게 4%밖에 상관이 없지? 그러면 수능 시험이 결국에는 잘 못 측정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분포를 보면 돼요. 이쪽에 수능 성적이 있고 여기에 그 성적 그 대학에서 받은 학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과 전국에 있는 학점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점수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대학에 온 학생들은 어느 수준을 넘은 학생들만 올 수 있는 학교잖아요. 어느 수준을 넘는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자료들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부 자료들만 가지고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데이터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타당도 산출이 과소 추정된다. 생각보다 낮게 측정이 되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 타당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인 타당도라는 거는 뭐냐면요. 공인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인 타당도라는 거는 다른 검사,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IQ 검사를 하는 검사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검사지하고 기존에 쓰는 뭐 웩슬러 검사지 있죠? 그거하고의 상관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검사지에서 나오는 IQ 측정하는 요 검사하고 제가 만든 검사하고를 비교해서 타당도를 재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두 개의 제가 새로 만든 검사지가 이 기존에 있는 것만큼 타당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기존의 이 웩슬러 지능 검사지는 200문제를 풀어야 됐어. 근데 내가 만든 건 30문제짜리야. 근데 되게 상관이 높게 나와. 나는 30문제만 풀어도 얘처럼 값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제 검사가 더 좋은 검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공인 타당도입니다. 공인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공인.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죠.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 검사, 이미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검사랑 내가 만든 검사랑의 혹은 어떤 사람이 만든 검사랑의 상관계수를 비교해 보는 건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공인타당도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뢰도의 개념이 있고 오늘 배운 타당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뢰도랑 타당도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더 먼저 와야 되는 건 뭘까요? 이것은 흡사 이런 거랑 비슷하죠. 딱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과 행복한 것 어떤 게 먼저 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돈을 얼마 벌든지 일단은 행복함에 먼저 처하고 행복을 먼저 추구하되 그 이후에 뭐 돈도 많으면은 내 행복을 위해서 더 쓸 수 있겠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거나 혹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뭐 아플 때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행복, 그 다음에 돈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타당도가 먼저 오고 실제로 이 검사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뢰도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의 일정함을 보여주는 척도이지 이게 해당 검사에 필요한 내용들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척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뭐 이상한 검사지를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측정을 못해 막 타당하지 않은 내용들을 막 물어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의 뭐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 수준을 보고 싶은데 그걸 측정하는 지표가 뭐 부모님의 뭐 재산 아니면 뭐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면은 적절하지 않은 지표겠죠. 근데 계속 그 아버지의 이런 그런 양적인 지표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뢰도는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타당하진 않은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 중에 더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거는 뭐다? 타당도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타당도를 만족을 했으면 이거를 구성하는 검사들이 다 타당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 신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개념은 이렇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타당도에는 크게 세 분류가 있고 두 개의 하위 개념이 더 있는 거였죠. 내용 타당도가 있었고 하나 뭐였죠? 내용 타당도 다음에 그 구인 타당도가 있었고 구인 타당도 다음에 준거 타당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준거 참조평가라는 말을 쓸 때 그 준거랑 같은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다시 살펴볼게요.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준거 타당도 아래는 두 개가 더 있었죠. 예언 타당도하고 공인 타당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용 타당도는 어떻게 측정한다? 이원 분류표를 갖다 놓고 이 내용이 정말로 이 검사를 구성하는 데 적합한 내용인지를 본다. 그게 내용 타당도 측면에서 본다. 그래서 주관적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뭐 내용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교과 타당도라고도 부르고 이런 개념이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다? 안면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안면 타당도라는 거는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많이 봐서 익숙하다는 것이 타당함을 보장하진 않는다. 요것들을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구성 타당도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구성 컨스트럭트 밸러디티인데 이 어떤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내려오는 하위 개념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를 보는 것이 구성 타당도고 이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이나 상관 분석 같은 통계 분석을 활용한다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문지를 막 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으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논리성을 여기서도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거 타당도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예언 타당도랑 공인 타당도가 있다. 예언 타당도는 지금 시점에 있는 것을 지금 시점에 본 시험을 가지고 미래 어떤 시점에서의 이 사람의 능력을 예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새로운 검사를 만들었을 때 기존에 있던 검사랑의 상관관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공인타당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제가 원래는 기말고사를 볼 생각이었어요. 기말고사를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말고사를 오픈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방침이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프라인 시험을 보지 말고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를 해주셔서 지금 생각으로는 기말도 과제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그 카톡방에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